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친아들에게 버려진 후 피해 복수극을 벌이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취소된 티켓, 집도 빼앗기고 아내의 유품까지 사라졌습니다. 30년 키운 자식이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짓밟은 것이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반드시 돌려주겠다. 세상을 뒤흔들 아버지의 피해 복수극이 시작합니다. 72의 나이에 외국 공항에서 버려졌습니다. 그것도 친아들 손에 말이지요. 호텔 로비에서 아들 민수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혼자 오라는 말과 함께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커피 향기가 진동하던 그 아침,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요. 함께 예약한 귀국 항공편을 두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아예 제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명품 가방을 챙기며 힐을 탁탁 구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가방. 나중에 생각해보니 여행 와서 산 게 아니었네요. 집에서 가져온 제 아내의 유품이었습니다. 30해 넘게 키워준 자식이, 그 자식과 함께 3년을 살아온 며느리가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공항까지는 몸이 으스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현지 말로 중얼거렸고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지요.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제 항공권까지 취소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72해 인생에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공항 대합실 딱딱한 의자에 1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장난이 아닐까 곧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때렸고 주변 여행객들의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며칠을 공항에서 헤매던 어느 날, 공항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며칠째 여기서 계신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실까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요즘 이런 일이 꽤 많다고 했지요.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증거요? 제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예약을 취소한 것도 급한 일이라며 거짓말한 것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공항 의자에서 잤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요. 간간이 들리는 청소부의 발걸음 소리, 새벽 방송 소리, 비행기 엔진 소리. 요 며칠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간신히 직원의 도움으로 표를 끊었습니다. 맨 뒷좌석, 이코노미석이었지요. 12시간의 비행 내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얼러 재워주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 잠 못 자며 투잡까지 뛰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아들을 키웠지요. 재혼도 안 했습니다. 오직 아들 민수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보답이겠습니까?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텅 빈 입국장을 나서며 깨달았지요.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지요. 분명 잠그고 갔는데 말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가, 가전제품이, 심지어 벽에 걸린 액자까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30평 아파트가 횡한 빈집으로 변해 있었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봉투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가 아들 민수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계약일자는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지요. 서명란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분명 위조였지요. 제가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행 가기 전 며느리 수진이 자주 집에 왔었지요. 건강을 챙겨드리러 왔다며 음식을 해주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게 있었지요. 아내의 유품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진주 목걸이. 세척해드린다며 가져갔던 것들이 돌아오지 않았지요. 수지는 몇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물건을 빼돌렸던 것이었지요. 여행에서 보았던 수진이의 명품 핸드백도 아내의 것이었단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지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효자였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은 유산으로 미리 준 셈치라며 이제 혼자서 잘 살아보시라고 합니다. 평생을 아버지의 착한 아들로 살았으니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린 거냐고 언제부터 계획한 거였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효도 한번 해드린 거라며 이제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 5천만 원도 자기가 인출했다고 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 출산 비용으로 잘 쓰겠다고 하더군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너무 차갑더군요. 아니, 제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라서일까요? 가족여행이라는 미끼로 저를 집에서 떼어놓고 그 사이 모든 걸 빼돌린 것이었지요. 도장을 위조하고 전세금을 가로채고 통장까지 털고 심지어 아내의 유품까지 훔쳐갔습니다. 그제야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여행 가기 일주일 전 며느리가 서류를 확인해달라고 했었지요. 정부 지원금 신청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경도 안 쓰고 대충 도장을 찍었습니다. 늙은 사람 하나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었겠지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분노가, 배신감이,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습니다.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날인 감정서도 있고 계약금 입금 내역도 있어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났다고 방법이 없다고요. 법무법인 3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 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되었다면 가족 간 계약이라 더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승소 확률이 2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3천만 원이 든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50만 원인데 제가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관할 기관에도 가봤습니다. 아들 내외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했지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다루기 어렵다고요. 공항에서 버린 것도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법도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 제 집이 아니지요. 바닥에 이불 하나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문방구에서 큰 도화지와 매직펜을 샀습니다. 남은 돈 50만 원 중 15,000원을 썼지요. 집에 돌아와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 빼앗긴 72의 아버지. 가족여행은 거짓, 집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장 위조, 통장 인출, 공항 유기. 며느리는 죽은 아내의 귀금속까지 훔쳐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아들이 다니는 회사 앞에 섰습니다.
대도시 중심가의 고층 빌딩이었지요.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건물에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지요. 아들은 당황했는지 제 팔을 막무가내로 잡아 끌고 저는 버티고 한참 실랑이를 하다 72살 노인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를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으로, 아픈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아픈 노인네가 헛소리한다고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럴수록 아들은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이거 노인 학대 아닌가요? 아들은 결국 도망치듯 회사로 들어갔지요. 그날 저녁 인터넷에 제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피켓을 들고 매일 그 자리에 섰습니다. 비가 와도 해가 쨍쨍 내리쬐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던 날 한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세상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난 후 30년 넘게 혼자 키웠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공항에 버려진 이야기, 재산을 갈취당한 이야기 등 제가 당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다음 날 방송에 나갔습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떴다고 하더군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었다나요? 댓글이 폭주했다고 했지요. 시위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회사 앞은 이제 제자리가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출근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재택근무를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다들 수군거리고 인사팀에서도 아들을 압박한다고 했습니다. 제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직장도 제가 도와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직장 생활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제 첫 번째 복수였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말입니다. 상대는 아들의 회사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최근 내부에서 좋지 않은 의혹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제 이름을 언급하며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분노가 누군가의 삶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이 언니라며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여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수진과는 전혀 닮지 않았지요. 그 여자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친동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름도 수진이가 아니라 강미연이며 과거에 좋지 않은 이력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사기라고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더군요.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살다가 남자 재산만 빼돌리고 사라지는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수도 속은 거라고 했습니다. 제 재산이 목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임신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임신으로 아들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거라고 말입니다. 왜 알려주는 거냐 물으니 형사가 본인한테도 찾아와 공범 여부를 묻고 다녀서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이미 꼬리를 잡혀서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도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카톡 메시지, 대화 녹음 다 있다고 하며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집에 돌아와 확인했습니다. 제 도장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떠벌리는 대화, 유품을 처분하려 했던 흔적, 여행 중 저를 외국에 버리고 오려던 계획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사 자금과 관련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부추기는 정황도 들어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였습니다. 그 여자한테 이용당한 것이었지요.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제 집을 빼앗은 것도 모두 그 여자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USB를 정리해 관계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하였고 관련 인물들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 화면으로 하단 속보가 나오더군요. 연이어 제기된 사기 피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자기가 정말 바보였다고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요. 아들은 처음엔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영이와 헤어진 후 힘들 때 만나 많은 위로를 받았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나이 어리고 학벌 좋은 며느리이니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지요. 이제 임신하면 식구가 많은 우리가 집을 차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말에 넘어간 거라고요. 1년 전쯤부터 이상한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땐 이미 자기 선택을 되돌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에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제 뜻대로만 살았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번엔 그 여자 말을 따르는 게 자기 선택이라고 착각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에 대한 연민과 저에 대한 원망이 섞여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어버렸다고 했지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도 횡령 혐의로 조사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지요. 용서하라고요? 저를 공항에 버리고 집을 빼앗고 통장을 털고 인생을 망친 놈을 용서하라고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였습니다. 그 사기꾼 여자에게 놀아난 것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도 가해자였습니다.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 친아버지를 버린 건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정당하게 벌을 받으라고 했지요. 이미 분노로 가득 찬 저는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여자에게 속았다 해도 친아버지를 버린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 아닙니까? 다음 날 아침 회사 앞 시위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켓을 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친아버지를 버린 아들을 구속하라. 실형을 살게 하라. 세상은 또 한 번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정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들 민수는 구금되었고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의 선고를 듣는 아들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민수의 전 여자친구 지영이었지요. 민수가 수진을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었습니다. 재판 방청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혹시 진실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왜 자기랑 헤어지고 수진이랑 결혼했는지 말입니다. 제가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이혼녀라고 아이가 딸린 여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지영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여자를 찾았다고 했지요. 어린 여자, 학벌 좋은 여자 그게 수진이었다고 하더군요. 민수는 항상 제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제 기대에 맞춰 살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끝은 이렇게 돼버렸다고 하더군요. 지영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복수가 아버님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수감되고 한 달 후 집을 되찾았습니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회복했지요. 텅 빈 집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없었습니다.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었지요. 30평 아파트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가전제품도 없고 그저 빈 공간만 남아 있었지요. 거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냥 앉아만 있었지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말입니다.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아들의 전 동료였습니다. 민수가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뇌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이었지요. 의료진은 위중했으나 다행히 응급처치로 안정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평생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제가 약했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어요. 1년 전쯤 그 여자의 본 모습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 여자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제 판단력은 완전히 흐려져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편지를 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서 놓쳐버렸지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일간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잠들고 깨어나고를 반복했지요.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환자의 뇌파가 매우 약하다고 했습니다. 살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애정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가족의 사랑이라고요? 저는 그동안 뭘 한 걸까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세상에 망신을 주고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그날 밤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오래 울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경찰과 같이 온 강미연이었습니다. 한때 며느리였던 그 사기꾼 여자 말입니다. 아들 소식을 듣고 저가 이렇게 만든 거라며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때릴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왜 자기한테 빠졌는지 아느냐며 평생 아버지 눈치만 보고 살아서라고 했지요. 자기 인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자유를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다고 했지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민수를 올가맨 거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제 기대에 맞춰 살게 했다고 했지요.
미연은 쓸쓸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경찰과 함께 사라졌지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민수를 망친 것이었을까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오래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였지요.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술은 굶어 죽는다며 공대를 가라고 했지요. 민수는 결국 공대를 갔습니다. 원하지 않는 길이었지요. 대학 시절 내내 우울해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회사에 들어가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들이 작은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 말을 들으라고 했지요. 민수는 늘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영이를 만났을 때였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만 이혼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처녀여야 한다고 했지요. 결국 민수는 지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아니 미연을 만났지요. 모든 게 제 탓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올감했습니다. 제 뜻대로 살게 했고 그의 의견은 무시했지요. 그러다 아들이 한번 빗나갔고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민수를 망쳤구나. 일주일째 병원을 지키던 어느 날 저녁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지요. 어둑어둑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을 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낡은 옷을 입고 종이 박스를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지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싫다고 해서 말이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미안하다며 잠깐만 나가 계시라고 했다더군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혼자 살라는 답장만 왔다고 했습니다. 원망스럽지만 또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 자식인데 말이지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게 바로 저였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복수하고 결국 모든 걸 잃은 모습 말이지요. 쉼터까지 할아버지를 데려다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가득했지요. 자식한테 버림받았다는 분들, 집을 빼앗겼다는 분들, 연락도 안 받는다는 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말이지요. 2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지요. 민수는 마음이 약하니 너무 다그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민수를 사랑해달라고,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안아준 적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지요. 대신 훈계하고 다그치고 제 뜻대로 살라고 강요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약속 지키지 못했어.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지요. 여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민수를 살려내라고, 우리 아들을 구해달라고 말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복수에만 집착했습니다. 아들을 벌주는 것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아들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상태가 다시 위중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민수야, 일어나라고 제발이라고 소리쳤지요. 하지만 아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복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걸 말이지요. 아들이 깨어나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목소리 들리느냐고, 오늘 날씨 좋다고, 내가 좋아하던 가을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빠가 널 너무 힘들게 했다고 했지요.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다시 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쉼터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고맙다고,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쉼터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매일 밤 몇 분은 밖에서 주무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기 같은 노인들이 정말 많다고, 다들 자식한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다음 날 병원에서 아들을 보고 결심을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 집을 팔 거야. 아빠 혼자 살기엔 너무 커. 그 돈으로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곳을 만들 거라고 했지요. 아빠도 너한테 버림받아 봤으니 그 마음을 잘 안다고, 그래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다고,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전세금과 집값을 합쳐 총 7억이었지요. 그 돈으로 작은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버림받은 노인들의 집. 간판을 달던 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쉼터에 있던 그 할아버지가 첫 번째 입주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일주일 후 두 번째, 세 번째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었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말이지요. 복지관은 점점 커졌습니다. 간단한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의 관리인이자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을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을 안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복지관은 50여 명의 노인과 여러 봉사자가 함께 사는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관리자로 매일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지요. 어느 날 복지관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왜 왔냐고 물었지요.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용서받는 길을요. 형기를 마친 뒤 줄곧 생각했으며 이제는 돌봄으로 속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복지관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노인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했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도왔던 한 청년이 찾아왔던 것이었지요.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말입니다. 15년 전 겨울에 배고프던 젊은 청년을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잊지 않고 찾아온 겁니다. 복지관 운영 도와드리고 싶다며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청년, 아니 이제는 중년이 된 그 남자는 정말로 매달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복지관 마당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5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생일 잔치였지요. 제 생일이 아니라 복지관의 생일이었습니다. 민수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복지관 5주년이라고 했지요. 그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 맞지요? 그럼요, 우리 모두 한 가족이지요.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면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7억이나 되는 큰 돈이었잖아요. 전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날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일은 날 행복하게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강미연이었지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과하고 싶어서라고요. 자기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복수하듯 살았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이지요. 제가 만든 복지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말입니다. 자기도 출소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답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좋은 답장인지도 모르니까요. 매일 복지관 마당에 나가 이곳 노인 식구들과 함께 체조를 합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함께 체조를 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래, 행복하다. 너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복수도 미움도 집착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라는 걸 말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지요. 아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수는 마음을 태우고 돌봄은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한 통의 안부가 누군가의 새벽을 엽니다. 구독, 좋아요는 우리 채널 사연밥상의 불씨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따끈한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